일을 하다가 매니가 일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다. 언덕 위의 저택은 혼자서 살기에 지나치게 큰 곳이었지만 그 중에서 매니가 다루어야 할 분량은 결국 정해져 있었다. 긴 겨울 동안 쓰이지 않았던 방의 청소, 겨울용 난방 기구나 다양한 짐거리들을 정해진 창고방의 안쪽 깊숙한 곳으로 넣고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계절용의 정리들을 한다. 어떤 부분은 그녀 혼자 하기 힘든 것들이었으나 다행히 매니가 팔심이 연약한 편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이는 체구와 가녀린 몸매였으나 생각보다 거뜬히 짐들을 옮기고 부지런히 먼지떨이와 걸레, 빗자루 따위를 움직이며 청소를 해내곤 했다. 물론 그녀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들 같은 경우에는 유르타가 직접 내려와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도 전혀 신경을 쓸 수 없고 급한 일이라면 사람을 더 고용하겠지만 당장은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였고 그녀의 손이 모자라면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저택은 넓다. 어쨌건 유르타가 혼자 사용하는 공간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무수한 방이나 복도, 다양한 용도의 공간들, 지나치게 방치가 되지 않도록 그저 천천히 돌보아주면 되는 일이었다. 봄 내내 해도 좋았고 그녀 혼자만을 고용하는 정도라면 이후에도 가사를 위해 주 계약을 연장해도 좋았다. 그래, 그렇게 계약을 연장해도 좋을 것이다. 그녀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이었다고 한다면 말이다. 혈연 따위의 연고는 그 역시 없었지만 그래야 한다는 부채감만큼은 있었다. 전혀 다른 종류의 혈연이라면 혈연이었다. 유르타는 갚아야 할 빚값이 있었다. 매니는 성실한 편이었고 그의 저택에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자주 찾아온다. 매일 해야 하는 다양한 가사노동을 조금씩 했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얼마간의 일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 중에도 조금씩 쉬는 시간을 내어서 본인의 집까지 다녀오는 것 같았다.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지만 일을 하는 도중에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건 무리한 노동이기도 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었고 깊은 대화를 모르는 사람과 나누는 것도 유르타에게는 익숙치 않은 일이라 쉽사리 물어볼 수 없었다. 더군다나 매니라면야 그로서는 더욱 말을 붙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맹수 앞에 선 것처럼 몸이 얼어붙는다. 가녀린 소녀가 그에게 그런 존재일 리는 없었지만 양심이라는 게 작용을 한다면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일을 생각한다면 저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오고 마는 것이다. 그는 죄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자신의 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스스로 감추고 있는 종류였으니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다. 소녀는 성실한 성격이었다. 매니는 자신의 삶에 일단은 만족했다.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들에서도 감사를 결론적으로 얻는 소녀는 성품이 좋은 편이었다. 그리고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유르타는 날마다 근심이 깊어져 갔다. 일단은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드러내지 않은 자신의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매니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때로 마음의 고통은 물리적인 것보다도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미치도록 만든다. 유르타는 일상을 유지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안온하게 흘러가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고뇌했다. 유르타 카이사르. 엄중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있었다. 좌중을 압도할 만큼 혹은 넓은 홀을 묵직하게 누를 만치 위험스러운 톤이었다. 그 목소리에 움찔하고 얼어들은 유르타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그 목소리의 진원지를 찾아야 했다. 그가 문득 정신을 차리자 자신이 있는 곳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다소 익숙한 자리에 있었다. 밸런시의 어느 관청이었다. 정확히는 죄인들, 피고들의 죄질을 따지고 그 결론을 내리는 재판장이었다. 유르타는 그곳에서 보통 피고인들이 서는 자리에 있었다. 인적 없는 골목에서 죄 없는 가장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죽인 바, 게다가 뺑소니로 아무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알리지 않고 도리어 숨은 바, 그리고 현장에서 도망쳐 아직 살 수 있었을지 모르는 사내의 목숨을 쉽게 버린 바. 그 음성은 도시에서 일을 보는 어떤 재판관과도 닮아있지 않았다. 유르타는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귓전을 때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그 말의 내용이 그에게 다가와 심장을 울린다. 심장이 울리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두근거리는 것인지 단순한 괴로움인지, 게다가 그 여식을 매일같이 보면서 아직도 자신의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자백을 피하고 있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명되어, 그리고 거기까지가 유르타가 들은 목소리의 마지막이었다.
유르타는 뻔한 연극 속의 소재처럼 기겁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섰다. 캐릭터의 숨겨진 사연 따위를 들추어내는 꿈이라는 장치는 도시에서 자주 상영하고는 하는 연극에서도 많이 쓰이는 연출법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자신의 상황이 된다면 그리 웃지만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유르타는 식은땀에 흠뻑 쩔어서 창백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꿈이었다. 사위는 어둡다. 달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저택에 자신의 방이었다. 사람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저택에서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유르타는 몸을 가늘게 떨면서 침대에서 벗어나 조금 움직였다. 잔뜩 긴장한 몸이 뻐근하다. 자면서도 긴장감이 근육을 눌렀는지 굳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유르타는 팔을 뻗어 침대 근처의 작은 스툴에 올려진 초를 켰다. 그리 오랫동안 켜지는 불은 아니었다. 그저 잠깐 잠에 들기까지 얼마간 빛을 내며 곁을 지켜줄 빛이었다. 유르타는 빛을 만들어내고 다시 침대에 들어갔다. 봄이 왔으나 밤의 추위는 그리 만만치 않았다. 아직은 싸늘한 한기가 바람에 실려와서 함부로 아무 데서나 잠을 청했다가는 오한이 들기에 쉬웠다. 유르타는 침대 속으로 들어가 이불에 파고들며 아무도 듣지 않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깊은 한숨. 폐부를 깊게 채우는 찬 공기. 새벽녘의 공기는 늘 아름답다. 일찍 깨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 건전함 탓에 느껴지는 감각인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고요한 시간에 자신의 삶을 재정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벽은 달가운 시간이었다. 매니는 이른 아침에 자신의 삶을 시작했다. 성실하고 또 바른 그녀는 곧잘 아침에 눈을 뜬다. 늦장을 피우는 법 없이 눈을 뜬 대로 몸을 일으켜 가사의 밑준비를 마친다. 엘리와 휘들턴이 먹을 아침을 만들고 날이 조금 춥다면 씻을 물을 데워두기도 한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집 외곽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보고 가볍게 마당을 쓸기도 하고 동생들이 깨지 않는 선에서 이런저런 정리를 해두고 나면 여유가 난다. 그녀 자신이 씻고 나갈 채비를 마치고 차 한 잔을 끓여 잠깐의 휴식을 즐긴다. 조금 더 시간을 보내 아침이 오고 엘리가 먼저 일어난다. 둘째는 도시의 소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치기까지 잠시 돌봐주고 엘리의 일이 끝나면 휘들턴이 슬슬 일어난다. 휘들턴이 칭얼거리지 않도록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씻고 또 밥을 먹게끔 봐주고 도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보육원에 보낼 준비를 한다. 여러가지 잡다한 생필품과 편지 따위를 매는 가방에 넣어주고 엘리가 나갈 시간에 맞추어 휘들턴을 보낸다. 막내는 둘째의 손을 붙잡고 소학교에 가는 길에 있는 보육원에 가게 되고 엘리는 걸음을 조금 더 걸어 학교에 도착하면 이제 매니는 출근을 할 준비를 한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 걸어서 금세 닿을 수 있는 외곽 언덕의 저택까지의 길이다. 외출복 중에서 움직이기 편한 복장, 다양한 가사 노동에 견딜 수 있을 만한 옷차림에 가벼운 외투 하나를 걸친 채다. 늘 닳도록 신어온 구두 한 짝은 발에 꼭 맞고 정겹기까지 하다. 매니는 그대로 작은 단층 주택을 나섰다. 특별히 사유지는 아니지만 집 근처의 마당을 나서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시 외곽의 도로에 닿는다. 그대로 더욱 멀리까지 가다 보면 이제는 상가나 주택 따위의 건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한적한 자연 그대로의 길만이 남는다. 시야를 가리는 것이라고는 이전 시대의 잔재인 성벽의 일각이 조금 있을 뿐이다. 멀리까지 보이는 시외의 평야와 바깥으로까지 이어지는 냇가의 줄기, 그런 먼 거리로 뻗어나가는 야외의 풍경 이전에 시 외곽 바로 가까운 곳에 언덕이 하나 있었다. 3-4분 정도를 걸어 올라가면 닿는 작은 언덕 위에는 고풍스러운 저택이 서 있다. 검거나 짙은 갈색 종류로 채색된 외부가 묵직한 존재감을 더한다. 몇 세대 전부터 도시에서 유지로서 존재했던 어느 가문의 집이었고 지금은 직계자손이 하나 남아 쓸쓸하게 그 내부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유르타 카이사르, 저택의 주인인 젊은 청년의 이름이었다. 그대로 걸어 올라가 출근 시간에 맞추어 저택에 당도한다. 문고리를 잡고 저택의 현관을 두드리면 그 소리는 현관에서 고개를 올렸을 때 바로 보이는 2층의 서재방에서도 들리게 되어 있었다. 따로 고용인을 두지 않고 평소에는 혼자 기거하는 유르타는 현관의 노크 소리가 들리면 아래로 내려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무뚝뚝한 표정의 청년이 매니를 반겼다. 이 고용주는 밝게 웃는 법이 아주 적은 사내였다. 늘 어딘가 신경성 위험이라도 앓고 있는지 찡그릴까 말까 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마주했고 말수조차 적었다. 안녕하세요, 카이사르 씨. 그녀와 두 동생의 생계 걱정을 덜게 해준 어쨌든 친절한 고용주에게 밝게 인사를 하며 저택에 들어선다. 유르타는 어찌 보면 멋쩍어 보이도록 점잖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안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나면 자연스레 그녀는 혼자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었다. 기본적으로 주 업무는 저택의 광범위한 청소였다. 이것은 큰일이라서 4층 높이에
방만 한 층에 10대 개씩이 있는 집을 다 들여다보고 지우는 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유르타 역시 그녀 혼자서 정말로 모든 내부를 깔끔하게 치우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았고 그저 사람의 손길이 닿고 관리가 되는 정도만 유지되기를 바랄 뿐이다. 너무 오래도록 방치를 해두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고역을 치를 수도 있을 테니까. 어디 부서진 데가 없는가, 물건들은 멀쩡한가, 쌓인 먼지나 오래된 것들은 없는가 찾아보고 그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유르타에게 전달을 한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유르타가 따로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일들이었다. 적당히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청소를 하고 물건들이 지나치게 어지럽혀 있지는 않은가 살피면서 정리정돈을 한다. 봄이 다 가기 전에만 집 전체를 둘러보며 관리를 해주어도 좋았다. 유르타는 급할 것이 없었고 특별히 저택 내부의 어느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없었다. 그리고 나면 대개 유르타는 식사조차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었지만 매니가 있을 때는 번갈아 가면서 식사를 준비한다. 그가 바깥에서 먹을거리를 사오던 혹은 매니가 요리를 하던 혹은 유르타가 간혹 요리를 하던의 반복이었다.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주에게 식사를 대접받고 함께 점심을 하는 것도 꽤나 어색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이 편견 없는 아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황에 적응했다. 식사는 보통 저택의 2층 식사실에서 하고는 했다. 길게 늘어진 통짜 테이블이 있었고 자주 사용하는 끄트머리 부분에 천만 갈아주며 사용을 한다. 5개 정도의 의자만이 테이블 한쪽에 놓여 있었고 자유롭게 적당히 앉아 마주보든 대각선으로 앉든 앉아 점심을 먹는 것이다. 별다른 말도 표정도 없는 유르타의 행태에도 제법 익숙해져 가는 건 그렇게 청소와 간단한 가사를 위해 출근을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무렵의 시점이었다. 급여는 만족스럽습니까? 유르타가 드물게 식사 중에 입을 열었다. 보통 긴 대화는 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주제가 아닌 말도 꺼내지 않았다. 다소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화제를 던지는 건 아주 오랜만이었다. 매니는 시내의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스튜를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밝은 웃음기가 표정에 서려 있었다. 불행한 일을 당했던 그녀의 처지였지만 또 금세 잊고 저런 표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소녀의 장점일지 몰랐다. 유르타는 그녀가 밝게 웃을수록 어딘가가 괴로운 것을 느꼈다. 구체적으로는 내장 부위가 아닐 수도 있었다. 형태가 없는 양심이란 게 그의 심장 부근을 은근하게 조여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주요. 덕분에 제 동생들과 당장의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게 된걸요. 매니는 꼭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사람처럼 곧바로 꾸밈없이 이야기했다. 유르타는 그런 매니의 모습에 잠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오래도록 고용할 수 있다면 저로서도 피곤한 일을 덜고 신경 쓸 게 적어지니까 좋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줄 수 있으니까 부족하면 이야기해요. 그 정도의 협상은 환영입니다. 적당한 변명이었다. 어느 정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적당했다. 유르타의 설명에 매니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을 표시했다. 확실히 매니는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면이 많았다. 이토록 타이밍이 좋고 편리한 기회라는 건 삶에서 그다지 자주 찾아오지 않는 법이었다. 단순한 호의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구석이 있었다. 차라리 이 젊은 저택의 주인이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소녀에게 호감을 느껴서 우회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엘리의 추리가 그럴싸할지 몰랐다. 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매니는 애초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기에 답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유르타가 느끼는 것은 달콤한 사랑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양심에 작용하는 무언가와 그에 동반되는 괴로움이었다. 일솜씨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손도 빠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굳이 더 무리해서 할 건 없습니다. 이번 계절 안에 저택을 다 둘러보고 하기를 천천히 준비하고 그러면 될 것 같네요. 그런가요? 솜씨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애초에 다른 데서 일을 한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럴 겁니다. 제가 본 바로는 매니 양은 손이 빠르고 머리도 좋아요. 답지 않게 팔의 근력도 센 편이고 갑작스럽게 만났지만 만족스러운 고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르타의 칭찬에 매니는 밝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르타가 말을 이었다. 그런가 하면 입으로 집어넣어 목구멍으로 넘기는 스튜와 갖가지 재료들이 꺼끌한 감각으로 느껴졌다. 스튜에 녹아든 콩물과 야채, 고기류의 질감이 생경하게 다가오고 곧 최악의 맛 같기도 하다. 갑자기 유르타의 혀가 이상해진 건 아니었다. 스튜가 상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긴 시간 이런저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무언가를 말해야겠다고 떠올린 순간에 일어난 변화였다. 유르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면서 이야기를 꺼낸다. 최근에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성인식도 전인데 갑자기 일을 구하러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고 보면 지난 겨울은 지나치게 추웠고 또 유난스러웠죠. 주변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끊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목구멍이나 가슴팍에 칼날을 박아둔 채로 입을 여는 것 같았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 아무런 티도 내지 않는 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르타는 말을 마치고서 눈꺼풀을 가늘게 떨었다. 지나치게 긴장을 한 모양이었다. 유르타의 질문에 매니의 안색이 다소 어두운 빛을 띠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자신에게 닥친 슬픔을 비교적 잘 이겨내고 있는 소녀였다. 다른 사람의 앞에서 그 우울감과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라니 매니가 웃어 보였다. 이전과는 달리 다소 힘겨운 기색이 있는 웃음이었다. 보통은 이 정도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느낄 것이다. 그녀가 다른 때에 그렇게 밝게 웃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말이다. 글쎄요, 어려운 일은 모두에게 있는 법이겠죠. 저희 가족만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매니의 입에서 괴로운 이야기를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르타로서도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떤 의무감 따위가 있는 것인지 다소 길어지는 점심 식사의 중간에 매니는 기어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다. 어느 정도 기댈 곳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해주고는 했더니 고용주의 태도에 신뢰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고 매니는 지난 겨울의 일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는 급기야 눈물이 맺히더니 몇 방울인가를 뚝뚝 흘려대기에 이르렀다. 유르타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손수건을 품에서 그녀에게 꺼내주었고 매니는 점심시간이 지나고서도 감정을 추스르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을 더 필요로 했다.